안녕하세요. 자, 오늘서부터 중급 회계를 하는데 교재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뭐 핑계를 대자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교재가 한 1, 2주 정도 이렇게 좀 약간 늦춰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나눠주는 프린트는 그 앞에 부분에 우리 이제 이론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아마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제본으로도 우리가 이제 내기로 이제 제가 출판사 사장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뭐 최소 제본이라도요 제가 말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진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나오겠습니다. 저자는 2명인데 주 저자는 제가 되고요. 그 밑에 있는 그 박민석 공인회계사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 제 고등학교 친구면서 지금 같이 이제 그 회계법인에서 같이 이제 일을 하기로 해서 그 친구가 또 이제 굉장히 이거 IFRS도 관심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 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수를 쭉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언도 해주고 걔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걔가 논리적으로 이 부분이 좀 모순이 안 된다 해가지고 뭐 이래저래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같이 친한 친구이자 또 이제 같이 일하는 삼성역에서 이제 같이 이제 회계법인 둘이 같이 하기로, 물론 이제 다른 이제 뭐 회계사들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그 친구 의견도 반영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예상치 못한 그런 또 변수로 인해가지고 대신 이제 교재 완성도는 더 좋아지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럼 이제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 회계 원칙. 회계학 때문에 여러분들 뭐 많이들 특히 이제 간평사하고 관세사 준비하시는 분들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수업만 잘 따라오면 그렇죠. 전혀 애로사항 없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좀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장의 재무회계 회계 원칙인데 여기서는 시험은 안 나옵니다. 여기서 뭐 시험에 낼 만한 그런 주제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시험은 2장에서는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도 뭐 지문 하나 정도로 뭐 언급될 수 있는 부분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여러분들이 이거 뭐 모르는 내용은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자, 1번에 보게 되면 재무회계 정의가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의사결정할 때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의 경제적 이해관계자들이 기업과 관련된 어떤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어디에 유용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유용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재무정보에 대한 질적 특성을 할 때 그 정보가 유용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제 그게 이제 개념책에서 나오는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근본적 질적 특성, 보강적 질적 특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회계라는 거는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회계 분류 보게 되면 재무회계 관리회계가 있죠. 정보 이용자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눠요. 이 정보를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는 정보 이용자가 크게 내부 정보 이용자, 그 다음에 외부 정보 이용자. 내부 정보 이용자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경영자가 되겠죠. 기업 내부에 있는, 그렇죠? 경영자가 될 거고 외부 정보 이용자는 이게 이제 우리 2장에서 나오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 목적에서의 주요 이용자가 되는 건데 누가 있죠? 대표적으로 주주 있죠, 주주. 잠재적 투자자. 그 다음에 채권자. 뭐 기타 대여자. 그래서 주주하고 채권자가 가장 대표적인 외부 정보 이용자인데 이들의 요구하는 정보 수요가 얘는 그렇죠. 뭐 하는 게 주로 일이냐면 얘는 의사결정하는 게 경영을 하기 위한 경영 의사결정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사결정을 위한 회계가 바로 뭐냐면 이게 관리회계가 되는 겁니다. 의사결정 또는 성과평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외부정보 이용자는 얘는 정보를 이용할 때 뭘 통해서 이용하느냐면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얘네들이 이용하는 회계는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얘네들이 의존하는 정보는 재무제표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이런 회계를 우리가 재무회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부하는 게 바로 요놈이에요, 요놈. 재무회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회계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뭐 이걸 가지고 시험에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뭐 보고 수단 보게 되면 일정한 회계 원칙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기업 임의대로 작성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회계 원칙에다 해서 이제 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갭을 배우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갭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 이걸 공부하게 되는 거죠. 이거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정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일반 기업회계기준이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 저는 그게 더 좋거든요. 규칙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 저는 공부할 때 그걸로 공부했어요. 예. 이거는 원칙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 작성하는 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주관적인 판단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뭐 전 세계가 다 글로벌화 되니까 그렇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걸로 작성해라. 우리나라 회계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는 외국 투자자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회계 원칙의 지배를 받고 그다음에 그렇죠? 가장 많은 그렇죠?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주요 이용자는 바로 주주하고 채권자가 되는 거니까 거기 범위가 넓고 전체적이다. 그리고 시간적 관점은 이거는 어떤 미래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과거 사건의 결과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해 동안 이루어진 그 거래에 대한 결과를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 관점에서 과거 지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외울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의사결정을 위해서 어떤 원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기업의 올바른 의사결정. 그래서 기업의 이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의사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은 없고 일정한 목적의 특수 목적의 보고서 형태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자가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범위가 좁고 부분적. 이걸 누구나 다 이용하면 어떻게 보면 기업 내부의 정보를 밖에다가 뭐 유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보는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이죠. 의사결정이라 하면 미래지향적이죠.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3번의 회계의 사회적 역할. 옛날에는 뭐 이런 거 잠깐 물어보긴 했는데 지금은 이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 1번에 보게 되면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나왔죠. 어떤 의미냐면 투자자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 있어요. 기업도 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집에 뭐 돈이 넘치는 그런 셈이 있다. 그리고 좀 있었으면 좋겠네. 그렇죠? 즉 돈이 무한대로 있다 그러면 뭐 아무데나 투자하면 되겠죠. 뭐 어차피 뭐 돈이 무한대인데.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 자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이죠. 돈. 근데 이거는 이제 희소성이죠. 희소성. 희소하니까 그렇죠? 희소한 제한된 자원 가지고 나의 그 산출된 이 결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죠? 효율성이 높은 기업마다 효율성이 높은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효율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이 기업에 대한 정보, 회계 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회계 정보가 투자자의 이러한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도움을 제공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 1,000만 원 있는데 주식 투자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냥 막 투자하겠어요? 야, 저거 오를 거니까 저거 사. 뭐 대부분 다 그렇게 투자하죠. 묻지마 투자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를 공부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그 회사에 뭘 분석하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할 때 분석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 분석 방법이 있고 제 첫 직장이 증권회사였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거 가지고 보고서 썼는데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이 있어요. 이거는 매매거래 패턴을 공부하는 거. 그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 기업의 재무제표. 요거만 잘 알고 있어도, 네. 그죠? 이거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가지고. 실패는 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과 그냥 여러분들이 참을 수 있는 인내력만 있으면 주식 투자에서 실패는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이렇게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도움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의 수단.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관계에서 뭐 우리가 얘를 주인, 그죠? 그다음에 얘가 경영하는 건 아니죠. 얘가 이제 경제적인 돈을 주고 여기에 있는 경영자, 그걸 우리가 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리인 모형에서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응용시키면 이 주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위탁자가 되는 거예요. 내 돈을 맡겼으니까. 얘는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그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뭘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수탁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수탁 책임에 대한 보고 수단으로서 뭘 제공한다는 거예요? 예, 재무제표, 회계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 내용이고. 그 밖에 사회적 통제의 합리화, 그 밖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세금 계산할 때. 그렇죠? 그 세금에 계산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바로 뭐예요? 그냥 세금은 그냥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뭐예요? 이익이 있을 경우에 이 이익을 기초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과세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회계 정보를 이용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게 꼭 지문 하나로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오진 않지만 이제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나마 이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3번의 회계적 사회적 역할. 상대적으로 그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그놈이 되는 겁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 오늘 배우는 내용은 지루해요. 그렇죠? 계산기 필요 없습니다. 다 보면 다 이렇게 말문제로 돼 있어요. 재고자산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데 그 말문제 있죠. 2장, 3장에서는 각각 한 문제씩 나와요. 최소. 이론 문제가 다 2장, 3장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장, 3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거기는. 거기서는 말문제가 최소 2문제에서 3문제까지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내용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1장은 뭐 그렇게 그다지 중요성은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근데 뭐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거고. 자, 2절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되었습니다. 갭이죠, 갭. 영어 발음이 좋지는 않은데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발음은 좋지 않은데 미국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다 알아듣더라고요. 별 재미없고. 아무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 IFRS가 이제 국제회계 기준인데 우리나라가 채택했다고 해서 KIFRS. 이게 우리 시험범위죠? 네,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바로 요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일반 기업회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회 기준. 이게 옛날 우리나라 기업회 기준이에요. 근데 좀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회계 기준을 뭐 만들겠습니까? 다 베껴오죠. 예, 이것도 US 갭이에요. US. 미국 회계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글로벌화가 진행이 될 때 전 세계 회계 기준을 통일하자는 그런 작업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유럽 연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럽 기업 회계 기준하고 그다음에 미국 회계 기준 거의 둘 다 유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 회계 기준이 이제 전 세계 이제 그 회계 기준으로 딱 이렇게 채택이 되려고 하는 순간에 여기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때 월드콤이라는 회사하고 미국의 이제 엔론이라는 그 에너지 회사가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분식회계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미국 기업 회계 기준에 대한 이 신뢰성이 뚝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채택한 요 회계 기준이 국제 기준으로 채택이 됐죠. 근데 이 둘의 내용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 우리나라 기업 회계 기준은 요 미국 기업 회계 기준을 이렇게 뭐 우리나라 기업 회계 기준 우리나라 좀 상황에 맞게 이제 이렇게 도입을 한 거고. 근데 거의 내용이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유럽 연합에 가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기업 회계 기준은 그렇죠. 여기 있는 요
기업회 기준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이니까 우리 것도 인정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얘네들이 거절을 한 거예요. 다르다고 이제 판단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얘를 이제 부랴부랴 도입을 한 거죠. 2009년도에. 그래서 이제 2009년도부터 도입하기 시작하고 2011년도부터 강제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도부터 상장 기업은 이거는 강제 무조건 상장되어 있다는 거는 국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주식시장도 다 포함돼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가지 주식시장이 있죠. 상식이지만 뭐가 있죠? 9시면 딱 개장되는 시장 있잖아요. 코스피 시장.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일본도 마찬가지죠. 코스피하고 비슷한 게 니케이. 그 다음에 자스닥. 미국도 다우 시장이 있고 나스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 바로 우리가 이제 상장 주식이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상장 주식에 해당되는 그 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국제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장 기업은 선택이에요. 비상장 기업은. 얘는 선택이다. 상장 기업은 지분이 분산이 잘 돼 있잖아요. 주주가 이렇게 분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많은데, 비상장 기업은 대부분이 뭐예요? 지분들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다 몰려 있죠. 대부분 다 지분들이 뭐 몇몇 대주주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지분이 분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관계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건 알아서 해라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하고 싶으면 나중에 뭐 상장 계획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IFRS로 작성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고, 그냥 비상장으로 쭉 살아갈 거다 그러면 그냥 일반 기업회 기준으로 작성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얘는 선택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회계 원칙이 되는 겁니다. 시험은 안 나오죠.